1945년 3월 말 독일 키랑에서 잠수함 한 척이 출항했다. 목적지는 일본, 그리고 그 배에는 일본인 장교도 동승해 있었다. 그 무렵 해상은 이미 연합군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였고 항해는 모험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전함은 항복하라는 독일 사령부의 지시가 떨어졌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었다. 함 내에서는 경론이 벌어졌고 일본 장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 장교 겐조 쇼지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자신의 특수임무를 끝까지 비밀에 붙이는 방법은 자결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인은 포로가 되면은 이 가장 지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포로가 된 후에는 이 밖에도 돌아다니기 힘든 이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 중순 미국 포츠머드 항에 도착한 잠수함 U-234. 그런데 선체 밑바닥에서 수상한 화물이 발견됐다. 산화 우라늄 560kg. 미국에겐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라늄 원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우라늄은 원자폭탄의 핵심 재료입니다. 일본은 왜 그 시점에 우라늄이 필요했을까요?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 역시 그 당시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주만 공격 이후 연전연승을 달리던 일본은 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참패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다급해진 일본은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비장의 카드가 필요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진 후에 일본 군부는 기술연구소에 혁명적인 병기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육군이 제안한 혁명적인 병기는 다름 아닌 원자폭탄. 육군기술연구소의 스즈키 타츠사부로 중전은 원폭 개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육군의 야스다 장군은 장거리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에 떨어뜨리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도조 히데키 수상이 육군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육군은 당시 물리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니시나 요시오 박사에게 원폭 개발을 지시했다. 이리하여 도조 수상의 지휘하에 항공기술본부가 총책임을 맡고 실제 원폭 제조는 니시나 박사가 주도하는 쪽으로 일본 원폭 개발은 그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니시나 박사가 이끄는 이 화학연구소는 핵물리학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단이었다. 원폭 개발은 그들에게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었다. 당시 원자폭탄의 핵심 기술을 담당했던 히고시 쿠니히코 박사. 그는 지금도 방사능 관련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매우 극비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육군 항공본부에서 뭐랄까 연락을 받았을 때도 니호 연구라고 했는데 니시나 요시오 박사의 첫 글자인 니라는 이름을 따서 니호 연구라고 하고 우라늄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극비로 진행된 원폭 개발 니호 연구. 니시나 말고 다른 연구원들은 자기 분야 외의 진척사항을 알 수조차 없었다.
원폭 개발에 대한 니시나 박사의 열의는 대단했다. 니시나 선생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희들은 몇 번이고 불려가서 뭐 하느냐며 더욱 열심히 하라고 자주 혼이 났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니시나 박사의 연구 노트. 그 안엔 원자폭탄의 파괴 효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폭발 순간 수백만 도의 고열로 인해 발생하는 버섯 구름과 불기 등을 예측하고 있는가 하면 불기둥의 높이와 버섯 구름의 정확한 반경을 계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이 지표면에서 폭발할 경우 열 복사선과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는 범위까지 예측하고 있다. 원폭 연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폭 제조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천연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를 분리해내는 일이다. 이 우라늄 235를 농축하면 그것이 곧 원자폭탄이 되는 것이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로렌스 박사가 발명한 입자 가속기를 이화학 연구소에서도 제작해냈습니다. 그 입자 가속기로 이 소량이지만은 원자폭탄의 재료인 우라늄 235를 분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일단 우라늄 235를 원석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 235가 최소한 10kg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원석으로 치자면 2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우라늄이 필요했다. 원자폭탄 개발에서 우라늄을 어떻게 모으는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라늄만 충분하다면 일본도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시나 박사는 도조 수상에게 협조를 구했고 곧이어 군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우라늄 수집 작전이 펼쳐졌다. 최근 일본의 한 지역 신문에 기고된 내용은 당시 군부의 우라늄 수집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동굴에 보관돼 있던 우라늄 550kg. 육군 정보부대 소속이었던 오자키 씨가 목격한 것은 해군의 우라늄 저장 창고.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해군의 군사 기밀을 수집하던 차에 발견한 것이었다. いくつのトンネルがあったんですか？2つ。もう一度させてもらいます。 그러나 군부의 숨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라늄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다. (43년 7월) 독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동맹국 독일이 체코의 세계적인 우라늄 광선을 접수했다는 것. 이 문제로 독일 주재 일본 대사 오시마는 히틀러에게 독대를 청했고 히틀러는 동맹국 일본에게 기꺼이 우라늄을 내주었다. 드디어 적진을 뚫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일본 잠수함이 독일에 도착했다. 우라늄 공수를 위해 목숨 건 항해를 한 일본 잠수함을 독일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로 맞았다. 전후에 한 사실인데 당시 독일 주재 무관으로 있던 저희 형이 몇 차례 우라늄을 잠수함에 실어서 일본에 보냈다고 합니다. 45년 3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동경 대공습. B-29의 공중폭격에 동경 시민 8만 4천 명이 사망했고
가옥 26만 호가 불탔다. 일본의 원폭 개발도 최대 시련을 맞게 된다. 원폭 개발의 주요 거점이었던 이화학연구소의 핵심 연구시설인 우라늄 분리기가 파괴된 것이었다. 실험실도 폭격을 받고 장치도 고장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종전이 돼버린 겁니다. 우라늄이 없어서 일본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이시가와 마을에서 취재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마을 곳곳에서 보이는 우라늄과 방사능 연구의 흔적. 도대체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45년 4월에 동경 이화학연구소의 우라늄 정년시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폐전 직전에 공습이 심해져서 동경에서는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급히 지은 건물이지요. 우라늄 원자 폭탄의 재료가 되는 것을 모두 모아 생산했다고 들었습니다. 동경 공습 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화학연구소에서 우라늄을 담당했던 사카모리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었다. 그들은 왜 동경 이화학연구소가 파괴된 이후에도 이시가와 마을에서 우라늄 수집을 계속했던 것일까? 취재진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놀라운 단서를 발견했다. 1947년 작성된 연합군 사령부의 정보 보고서. 기밀로 처리된 그 보고서에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한반도의 흥남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곳은 2차 대전 당시의 흥남입니다. 당시 흥남은 지금으로 치면 포항이나 창원 같은 대단히 공업도시였습니다. 연합군 사령부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이곳 어딘가에서 일본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왜 일본 땅이 아닌 한반도의 흥남을 원폭 개발지로 선택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 흥남의 규모는 총 부지 600만 평, 종업원수 4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질소 비료, 금속, 제련, 화약, 화학 공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흥남 공업단지는 비료에서 기계까지 100여 종이 넘는 제품을 대량 생산했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대단히 공업단지였다. 공장으로서는 아마 동양에서 제일 컸다 그래요, 아마. 근데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게 되면은 한 10km 정도, 공장 전체가. 대규모 공장 조성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풍부한 전력이었다. 압록강 수계를 개발하여 총 320만 킬로와트의 전력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전체에서 사용한 전력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다. 전기는 원폭 개발에 있어서도 필수 조건이었다. 99년 공개된 니시나 박사의 원폭 개발 진전 상황 기록 문서에도 우라늄 제조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니시나는 그 적지로 조선 땅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 확보라는 명분하에 차행되던 일본의 광산 수탈이 한반도 북쪽에 집중되었고, 우라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우라늄 광산이라는 인접 조건은 원폭 개발의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여러 군데를 조사한 결과 이 조선에 우라늄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는지 내가 분석했으니까요. 여러 곳에서 보내온 광석을 분석한 결과 이 조선의 우라늄 함량이 가장 높았어요. 더구나 40년대 흥남은 일본 군수 산업의 메카나 다름없었다. 이타자전 때 쓰는 막 군소품 화약은 거의 흥남에서 간 거 아닌가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 해군 군용용으로 만든 공장이에요. 처음부터. 흥남에서는 이러한 일반 무기 외에도 최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NZ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NZ 프로젝트는 장거리 미사일과 그 연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폭 개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독일 히틀러의 원폭 개발 계획 역시 표면적으로는 NZ라고 불렸다. 근데 NZ 공장이라는 게 이제 로켓 원료니까 그거 가지고 인공위성도 이제 어떻게 날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 폭탄 만든다고 해도 그거 이제 로켓에다 실어서 쏴야 하니까. 연합군 사령부의 보고서 역시 일본의 원폭 개발이 NZ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흥남공업학교 학생으로 공장에 자주 파견 실습을 나갔던 문봉수 씨.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정체불명의 건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보통 공장하고 달라요. 딱 여기 원자력 공장처럼 사방에 봉쇄돼 있고 창문도 별로 없는 것 같이 지금 지역돼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커다랗게 져 있어요. 그런 걸만 이제 알아가지고 저게 무슨 공장인데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고성능 폭탄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 고성능 폭탄을 만든다는 그 건물은 출구도 창문도 없는 그야말로 베일에 쌓인 곳이었다. 일반 폭탄 같으면 그 화학 공장에서 얼마든지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별도예요. 의문스러운 점은 또 있었다. 원폭 개발의 핵심 멤버였으며 일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유가와 히데키가 흥남에 자주 나타났다는 당시 공장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다. 강연하는 거. 강연에 그때 중선자 이론에 대한 자기 노벨 상을 수상한 거기에 대한 하고 후배 엔지니어들도 노력해가지고 국가에 공헌해라 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연구도에도 왔어요. 연구도에도 일에 안내해가지고 각 연구동을 돌아보고.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군사 잡지에 일본의 원폭 개발과 관련하여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기고한 사람이 나타났다. 종전 직후 연합군 사령부의 피폭 조사단이었던 레온 톰슨. 당시 그가 목격한 것은 거대한 설계도였다. 설계도를 보고 저는 혹시 다이너마이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이 일본 원자폭탄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들이 작동되느냐고 했더니 미국 원자폭탄 성능만큼이나 제대로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른 곳은 바로 일본 핵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은 사무실이었다. 톰슨은 일본 원폭 개발 시설에 관한 이야기까지 듣게 된다.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고 북한 어딘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일본 군부가 지은 최대의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46년 10월 3일자 미국 애틀랜타의 한 지역 일간지에 실린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다. 일본이 전쟁 중 원자폭탄을 개발했으며 더 나아가 원폭 실험까지 성공했다는 것. 미 범죄수사국 요원이었던 데이비 스넬이 종전 직후 일본 장교 와카바야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45년 8월 12일 새벽 흥남 앞바다에서
섬광과 버섯구름을 동반한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스넬 보고서대로 과연 이 폭발은 원폭 실험이었을까? 버섯구름 형태의 폭발력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로는 핵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재래식 무기로는 그 정도 큰 폭발 효율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핵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덩어리의 크기에 비해 파괴되는 지역이 10배 정도 큽니다. 그러한 특징이 보이질 않으므로 핵폭발로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 역시 45년 당시 흥남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45년 2월부터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흥남 일대를 정찰했고 주요 공격 목표물의 사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흥남이 소련과 북한의 수중에 넘어갔다고 판단한 미국은 미련 없이 흥남 파괴 작전에 돌입했다. 3번 와서 흥남 몽탄 다 없애는 거예요.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로 더욱 유명해진 흥남 철수의 이면에 일본의 원폭 개발이라는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미군의 융단 폭격으로 흥남은 초토화되었고 흥남에서의 원폭 개발 의혹은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흥남 앞바다에서 있었던 정체불명의 폭발. 몇몇 전문가들은 그것이 핵실험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미국의 정보보고서는 핵실험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원자폭탄을 완성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1945년 3월 10일 미국 워싱턴주의 핵무기 제조 공장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변압기에 폭발이 일어났던 것. 비상용 발전기가 급히 가동돼 핵폭발을 막을 수 있었지만 실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주범은 바로 풍선폭탄이었다. 기구를 이용한 소위 폭탄 발사. 이 기상천외한 발명 역시 일본의 원폭 개발을 맨 처음 제안한 육군기술연구소의 작품이었다. 일본은 미국 본토 공격의 일환으로 풍선폭탄을 고안해낸 것이다. 일찍이 일본은 태평양 상공에서 불고 있는 강력한 공기의 흐름을 간파했다. 오늘날 제트기류라 불리는 이 기류를 타고 소위탄을 매단 지름 10m의 풍선은 3일 만에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일본이 발사한 9,000개의 풍선 폭탄 중 1,000개의 폭탄이 미국 본토를 유린했다.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는가 하면 오레곤주에서는 소풍 나온 일가족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다. 이들은 2차 대전 중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처음이자 마지막 희생자였다. 일본에서 정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면 미국에 썼을 겁니다. 당시 기록 여러 곳에서 군부의 그런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풍선 폭탄에 실어서 본토를 공격했을지도 모르죠. 미 당국은 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보도 통지를 지시하는 한편 대대적인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풍선에 세균 무기나 방사능 오염물질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선에 나가 있던 전투기가 회항할 정도로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더구나 미국은 44년 필리핀 전쟁과 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 최고의 무기 가미가제의 위력을 이미 실감한 후였다. 인간 어뢰라 불리는 회천 또한 미국에겐 살인무기였다. 만일 일본이 원자폭탄을 개발해 가미가제나 회천에 장착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와 직면하게 될 터였다. 일본의 바람대로 전세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도 있었다. 일본이 노린 마지막 카드였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최초로 쓰일 곳은 하와이라는 그런 작전까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본토겠지요. 미국은 다급해졌다. 원폭 개발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원폭 개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45년 7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원폭 실험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자신감을 회복한 미국은 즉시 일본의 항복을 촉구한다. 포츠담 선언 이후 연일 항복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뿌리며 최후의 대대적인 폭격을 예고했지만 일본은 항복 요구에 침묵했다. 8월 14일 대본영 지하참호. 마지막 어전회의에서도 도조 수상과 군부는 항복 반대와 결사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던 그들이 끝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들은 원자폭탄의 완성을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 최초로 원자폭탄 개발 보고서를 작성했던 육군기술연구소의 스즈키는 전후 한 잡지에 그런 군부의 아쉬운 속내를 토로하고 있다. 결국 항복 시기를 놓친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게 된다. 일본의 항복 조인식이 있은 후 연합군 사령부는 제일 먼저 동경대 이화학연구소를 찾았다. 원폭 개발에 사용된 입자 가속기 때문이었다. 연구 목적이라는 니시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입자 가속기는 분리 해체되었다. 그리고 동경만 앞바다에 수장되는 비운의 결말을 맞았다.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느닷없이 일본의 입자 가속기를 없애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입자 가속기를 놔두면 니시나 박사가 원자폭탄 개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한 것이죠. 아예 원자폭탄 개발의 싹을 없애버린 겁니다. 원폭 개발에 중요한 입자 가속기를 동경 앞바다에 폐기해버림으로써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원폭 개발 계획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전후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로서 반핵의 기치를 높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일본은 원폭 개발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원자폭탄은 불과 100만 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에 1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아직까지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血液型が A 型とか B 型とか書いて、何番地の 원자폭탄으로 가족 모두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와타나베 씨. 그녀는 현재 반핵 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원자폭탄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무너지고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핵무기와 인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일본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히로시마 폭심지를 중심으로 평화공원을 조성했다. 매일 1100개 발길이 끊이지 않는 평화공원. 원폭 투하일인 8월 6일엔 더욱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일본 각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 世界特にアメリカ合衆国に伝え、明日の子供たちのために戦争を未然に防ぐ責任を有します。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일본은 전후 반핵 운동의 선봉을 자처해왔다. 피폭국의 수상으로 비핵 3원칙을 표방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조인한 사토 수상은 74년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안았다. I have devoted steadfastly and single-heartedly my long public career to the pursuit of peace. 그런데 사토 수상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카소네 방위청 장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과연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일단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연구를 시킨 겁니다. 이후 뒤늦게 사토 수상의 이중성을 알게 된 노벨위원회는 사토의 노벨상 수상을 노벨위원회의 최대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그만큼 사토의 핵무장 노력은 진지했다. 비밀 보고서는 원자폭탄 제조와 함께 그것을 운반할 로켓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비밀 연구를 주도했던 로야마 미치오. 그는 어렵사리 당시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기술적으로는 원자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라늄 원자폭탄의 경우 구성면에서나 기술면에서 간단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려면 중요한 기계를 전부 수입해야 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토 이전부터 일본은 벌써 핵 정책을 입안했다. 원폭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54년, 의회는 나카소네가 발의한 원자력 기본법과 예산안 2억 3,500만 엔을 통과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의문이 들죠. 왜 하필이면 235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다. 그게 우라늄 235. 우리는 우라늄은 이제 238이 더 유명한데 왜 238억 엔도 아니고 3억 엔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235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핵 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 뭐 돈에는 유자는 쓸 수 없으니까. 이 기본법 통과로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 A급 전범 출신인 기시 수상이었다. 기시 신스케가 1957년 수상이 되자마자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건설 중이던 도카이무라 원전입니다. 왜 야스쿠니 신사도 아니고
2세 신궁도 아니고 이 도카이 문화의 원조를 염두에 두고 방문하였는가?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원전 개발 사업에 앞장선 인물들 역시 과거 2차 대전 중 일본의 원폭 개발을 주도했던 이화학연구소 사람들이었다. 이화학연구소에서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농축 우라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당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 니시나 선생님께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실제로 68년 비밀 보고서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폭탄 제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원전을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이 다량 생산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영국이나 프랑스의 재처리 시설에 위탁해 플루토늄을 확보해왔다. 계속되는 핵 폐기물 반입으로 일본 국내에 다량의 플루토늄이 축적되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고하며 시위에 나섰다. 일본의 의도는 이러한 핵 폐기물에서 재생산된 플루토늄이 일본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거죠. 일본은 국내에만 5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5,000배 이상이 되는 양입니다. 지난 99년부터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 중인 로카시오무라 재처리 시설. 2007년 이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일본은 국내에서 연간 8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핵무기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엄연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어떻게 이런 시설 확충이 가능했을까? 예를 하나 들면 일본의 그 수상들은 말입니다. 일본의 수상들은 미국을 방문하면 비공식 스케줄에 1번은 항상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도 농축 재처리를 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걸 설득해서 나중에는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설복당해가지고 30년 동안 이제 허락을 해줄 테니까 30년 동안에는 이제 그런 걸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하는 정도라는 게 유명한 30년 포괄 동의안입니다. 일본은 50년대 이후 정권에 관계없이 핵개발 정책을 고수해왔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 미국으로부터 향후 30년간 플루토늄 확보를 보장받은 것이다. 명분은 핵연료 재활용 정책. 몬주의 고속 증식로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플루토늄을 원전의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것인데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6배 이상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 고속 증식로는 플루토늄의 대량 복제와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다. 70년대 고속 증식로를 직접 설계한 오마에 역시 일본의 고속 증식로와 핵무기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저도 고속 중식로의 설계자였지만 고속 중식로는 전력 생산과 동시에 농축 우라늄과 농축된 플루토늄을 항상 손에 쥐고 있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평상시에는 전력이지만 전쟁이 나면은 이것은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주 탐사를 목적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H-2A 로켓은 핵무기 운반체로도 손색이 없다. 이로써 일본의 핵무장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은 준핵 보유국입니다. 유엔의 준핵 보유국의 정의는 90일 안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만약 결단이 내려지면 90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금기시되던 핵무장 논의가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의원 480명 중 87명이 핵무장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예 대놓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늘고 있다. 99년 방위청 차관 시절 일본의 핵무장을 최초로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 니시무라 신거. 그가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북한은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못 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핵을 쏘는 그 순간 너도 죽는다는 태세를 만들면 그만입니다. この問題は明らかに安全保障上の問題である。なんで日本がですね、この事態になお積極的に言ってみれば報復を考えないのかわからない。 최근 몇 년 동안 북핵 문제가 일본 핵무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민감하게 북핵에 대응해왔다. 실체 이상으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함으로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다른 아젠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어떤 국가체제의 정비, 안전보장의 강화 이런 면에서 거의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핵의 위협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 불고 있는 우경화 바람과 핵무장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핵무장이라는 것은 그건 일본의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적인 그리고 큰 의미에서 일종의 홀로서기랄까 자립, 군사적인 자립, 그리고 군사적인 자기 완결적인 체제를 가지고 싶다는 어떤 일본 국가 내에 보다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핵과 공격 능력을 완결적으로 가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같이 돼 있죠. 그동안 일본의 핵 억제력으로 작용했던 국민 여론 역시 많이 달라졌다. 10년 전에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는 매스컴이나 여론으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묵묵히 용서하는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이 그런 사고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고 싶고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 일본. 그들이 2차 대전 이래 60년 이상 추구해온 핵무장의 꿈이 끝내 실현된다면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엄청나다고 얘기하자면 일본이 핵무장했을 때 끼치는 영향은 거기에 제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동아시아 전체가 이 거대한 군비 경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미해결 상태이고 일본의 핵무장까지 이 대두가 되어서 이 주변 환경이 나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는 더욱더 왜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끔찍한 시나리오죠. 평화와 핵무장이라는 일본의 두 얼굴. 지금 일본은 히로시마의 상처를 핵무장으로 치유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잊혀진 과거는 반복된다.
목장의 말머리뿐에 불과하던 무시는 모독적 미소가 인간 천머리다.